아마 좀 이제 재료 쪽에 오리엔티드된 그런 연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은 조금 이제 조금 실무적 아니면 기계 쪽으로 오리엔티드된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목은 이렇게 브로드하게 잡았는데 실제로는 이제 복합 성형에 관한 부분을 조금 이제 강조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발표 순서와 내용은 이제 우선 제가 최근 몇 년 동안의 사출 성형 관련한 어떤 새로운 트렌드라든가 이런 기술들을 정보 수집하기 위해서 쭉 이 내용에 있는 것들을 모았던 그런 내용들을 어디서 이제 그런 것들을 수집했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이제 아마 관련해서 아마 이런 정보들을 수집하는데 도움이 되시는 그런 정보도 아마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최근 사출 성형 기술을 둘러싼 세계적인 산업 환경에 이제 큰 변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고 그 중에서도 주요 기술 동향을 살펴보고 들어가서 복합 성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시회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이렇게 크게 K-페어가 독일에 있고요, 파쿠마 그다음에 MP 이렇게 보면은. 일반적으로 지금 K-페어하고 LPE, 그 다음에 아마 곧 5월달에 열릴 광저우에서 열리는 차이나 플러스, 이것이 아마 세계 3대 전시회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저우에서 열리는 차이나 플러스는 주로 이제 로우 레벨의 기술을 하는데 중점을 둔다고 하면 이 K-페어라든가 LPE 같은 경우는 기술의 이제 제일 이 스테이트 오브 아트가 지금 소개되는 그런 장르라고 보시면 될 거고요. 현재 사출 다른 기술도 비슷하겠지만 플라스틱의 가공 기술에 관한 것들은 지금 거의 유럽이 제일 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빨리 나오는 데가 이 K-페어 같습니다. 그래서 2013년도에 이제 디셀도르프에서 상년마다 한 번씩 대체를 하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이 파쿠마라고 하는 것이 좀 독특한 그런 이 전시회입니다. 파쿠마라고 하는 것은 주로 플라스틱 가공 장비, 그 중에서도 주로 사출에 아마 상당히 오리엔티드된 그런 장비들, 재료가 좀 약하고요. 장비들 쪽으로 많이 열리고 있는 그런 이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파쿠마 전시회는 국내에서도 이제 알고 계신 분이 좀 적은 그런 전시회인데요. 유럽에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자리 잡은 전시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달에 있었던 플로리다에 있었던 NPE, 주로 이제 북미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기술들을 소개하고 이런 트레이드가 이루어지는 그런 전시회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최근 들어서 매년 SP는 참석을 합니다만 최근 한 6년에서 7년간은 열심히 독일 쪽을 드나들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제가 이제 했던 곳이 IKB라는 곳인데요. 아행공대에 소속된 플라스틱 가공 연구소인데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가공 연구소입니다. 1950년도에 설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거의 독일 아니면 전체 유럽이죠. 유럽의 플라스틱 가공 기술자들의 거의 대부분을 여기서 다 배출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보냐면은 박사급의 이제 매니저들이 있고 박사 학위를 하는 매니저들이 과제를 하나씩 진행을 한다고 하면 그런 매니저가 한 80명이고 그 다음에 석사 과정에 이제 그런 학생들이 한 250명 소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이 학교 사이즈의 연구소라고 있습니다. 이게 아행공대에 소속된 하나의 이제 연구소고요. 여기에서 이제 2년에 한 번씩 주로 이제 내년에는 3월달에 합니다. 2월달에 합니다. 콜로퀴움이라고 해가지고 자기네 연구 성과를 발표하는 발표회가 있습니다. 그거를 제가 다녀왔고 그 다음에 이제 2014년 작년에 처음 시작한 사출 성형 전문 이 국제 학술 대회로서 영어로서 하는 그런 대회입니다. 처음으로
몽땅 다 독일어로 해요. 독일어로 하는데 유일하게 이제 영어로 하는 그 컨퍼런스를 이 사람들이 열었는데 이것도 이제 경년으로 열릴 예정이고 올해 이제 열립니다. 올해 9월 말에 열리고 내년도서부터는 이 콜로퀴움하고 하나씩 엇갈려서 경년으로 열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물론 이제 알고 계시는 SD계 안택에 상당히 플라스틱 기술자 학회로서 학교에 있는 아카데미아보다도 기술자들이 운영하고 기술자들이 모이는 이런 학회의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KBL라고 하는 것은 좀 말씀드리면 여기 보통 비행기가 여기 프랑크푸르트 많이 들어가죠. 디셀도르프가 여기 있습니다. 라인강의 공업지역의 이제 중심 도시고요. 디셀도르프에서 디셀도르프의 네세라고 하는 곳에서 열리는데요. 상당히 큰 전시입니다. 아마 전체적으로 LP가 조금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면 이 KBL은 여전히 그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시장이 코엑스의 배서양강 같은 사이트의 전시장이 17개가 있습니다. 한 사흘에 본다고 하더라도 발바닥이 굉장히 크게 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파프마가 여기가 독일의 제일 남쪽에 레이크 콘스탄츠라고 하는 레이크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여기가 스위스고 오스트리아고 독일인데요. 세 국경이 접경하는 지역에 이 레이크 콘스탄츠 주변으로 이 플라스틱 가공업체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대규모 가공업체가. 그 다음에 프리드리스 하펜이라고 하는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은 분수물자를 생산하는 도시고 여기 제페린이라고 하는 비행선 있죠. 예전에 1차 대전 때 띄웠던 비행선을 만들었던 도시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공업도시로서 굉장히 유명한 도시인데 여기서 주로 사출송형을 주로 장비 쪽으로 치우친 그런 전시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알고 계시는 벤틀리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비지요. 올해는 아직은 그렇게 효용성이 그렇게 높진 않지만 3D 프린팅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을 많이 가지고 이제 관련 기술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시카고에서 항상 했습니다. 근데 시카고에서 하다가 이제 내려왔고요. RKB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세계에서 제일 오래된 플라스틱 가공 기술을 있었고 굉장히 큰 그런 연구실과 그런 연구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현재 호프만 교수라고 디렉터고요. 그 친구가 인터뷰를 했죠. 미하일 교수라고 바로 전에 디렉터를 했던 교수입니다. 이 호프만 교수는 지금 디렉터가 된 지 이제 5년째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PPS에서도 아마 올 것 같고, 그거는 이제 제가 작년 3월 달에 콜로퀴움에 참석을 해서 저희 이 가공기술센터하고 이제 서로 기술협력 MOU를 체결하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인젝션 몰딩, 인터내셔널 인젝션 몰딩 컨퍼런스라고 해가지고 호프만 교수가 이제 대표가 된 이후에 본격적으로 국제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요. 그걸 하기 위한 첫 번째 행사고요. 영어로 진행이 되는 행사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참석했을 때 상당히 좋았던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럽 내의 네트워크가 대단합니다. 거의 플라스틱 가공 연구의 대부분 네트워크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출계의 유럽 전역에 있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네트워크 중에서 가장 탑 클래스의 네트워크들을 다 불러 모아서 한 자리에서 전체적인 지금 현재의 상황을 요약해서 들을 수 있는 아주 좋은 자리였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대상 산업군이 이제 자동차 산업이 물론 이제 유럽이 자동차 산업이 워낙 강하니까 자동차 산업을 주로 대상으로 했고, 그다음에 이제 과학 산업입니다. 과학 산업은 독일 연방 정부에서 지금 최근 한 3년, 4년 전부터 전국적으로 모든 연구기관들을 끌어들여서 중점적으로 돈을 지원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아마도 이제 이 과학 쪽에서 자신들이 리드를 잡기 위한 포석으로 생각하는데 무척 많은 돈을 지금 투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산업 환경이 바뀌고 보면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나라 여건을 가지면은 세계에 드나들 수 있는 나라가 제일 많은 나라라고 하죠. FTA가 제일 많이 맺어진 나라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결국 다른 나라들의 예를 메꾸면서 마켓 익스텐션이 거의 무한대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이 시장이 지금 확대되고 있고 자유무역 구조가 지금 증가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서도 과거의 이 선진국 주도형의 모든 그 시장이 이제는 많은 업체, 많은 나라들이 생활 수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 방식을 너희들도 그대로 따라 써라. 우리 거를 갖다 너희들도 그대로 받아서 써라 하는 것이 안 높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라이제이션하고 로컬라이제이션이 합쳐지는 글로컬라이제이션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아무리 경쟁력 있는 상품이라 해도 그 나라의 문화적이거나 시장 환경에 적합한 형태를 띠지 못하면 거기서 이제 성공할 수 없는 이런 상태로 지금 변해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시장이 확대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컴피티션이 엄청나게 이제 격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지금 핫한 상품인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것들은 거의 1등 아니면 2등밖에는 살아남을 수가 없죠. 3등만 돼도 거기서 살기가 거의 이 수지를 맞추기가 힘든 상태로 지금 경쟁이 격화돼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과거 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많은 선진국들이 높은 인건비를 당하지 못해서 대부분 이 제조기지들을 이 동남아라든가 중국이라든가 이런 데 다 내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서비스하고 국내에서 많이 발달하는데 제조업이 죽다 보니까 경제가 이제 균형을 안 맞춰서 문제가 벌어지기 시작하니까 이것을 다시 끌어들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리쇼링이라고 하는데 리쇼링 정책들이 이제 유럽이라든가 일본이라든가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벌어지고 있고 이럴 때는 예전에 나갔던 그 제품을 그대로 가져와서는 성공하지 못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부가 가치 제품 생산만을 이제 끌어들이고 있고 생산 방식도 거기에 따라서 이제 바뀌어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핫한 그 모바일 가전제품의 그 특징들을 보면 작아지고 얇아지고 지금 0.1mm를 가지고 이 두께를 지금 싸움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품질의 외관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아까 한번 LG 하우스에서 말씀하셨듯이 페인팅이 허용이 안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non-페인팅 쪽으로 지금 자꾸 개발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의 이 소비 성향이나 감성이 올라가면서 새로운 질감, 새로운 어떤 느낌들을 굉장히 지금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과학이라든가 이런 쪽의 제품들은 굉장히 정밀한 그런 제품들을 요구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렌즈들은 이제 유리가 거의 살아남아 있지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카메라에 있는 폰 카메라 이것들은 거의 100% 플라스틱이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이런 DSLR 카메라에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플라스틱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이 한 가지만 있거나 아니면 단순한 형태의 재료를 가공을 해서 그걸 조립해서 만드는 이런 것들은 이제 거의 살아남을 수 없는 상태가 되고 있고 중국은 아직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만 그 이외의 선진국에서는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자꾸 복합화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점점 커지면서도 이런 미세 패턴들을 처리해야 되는 정밀한 쪽으로 지금 변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럽 쪽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여기가 이제 이런 플랜들이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2020년에 가면은 이제 유럽의 기준이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 기준을 맞추지 못하면 이런 벌금을 물게 있습니다. 그러면 자동차 회사들은 저 벌금을 안 물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지금 이제 경량화를 시키는데 현재로서 경량화에 대한 답은 복합재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대안이 별로 없어요. 알루미늄도 있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는데 다른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걸려있기 때문에 복합재료밖에는 지금 답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제가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제 나름대로 이렇게 좀 요약을 해보니까 거기에 맞는 제조 기술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복합화, 인테그레이션하고 오토메이션인데 예전에는 조립 오토메이션들을 오토메이션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조립 오토메이션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셀 단위의 부품 생산 오토메이션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 오토메이션과 이제는 한번 만들어보고 아니면 다시 또 뭐 금연파지 이런 것이 아니라 미리 다 계산을 해본 다음에 한 번에 만들어서 수정을 최소한으로 한 다음에 생산을 제품하는 이런 옵티마이제이션 쪽으로 지금 크게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도 이 복합 성형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복합 성형을 하다 보면은 제가 이제 전시회를 다녀왔을 때 가공 기계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제품도 그렇고 단일 소재를 넣어서 단일 색깔을 넣어서 제품을 뽑아서 만들어 파는 것은 중국 제품과 똑같습니다. 한국 제품도 더러 있습니다만 거의 이제는 세계적인 전시회에는 경험도 못 내는 거예요. 거의 이제 모든 세계적인 전시회에서는 대부분 다 이제 복합화는 완전히 끝난 걸로 여겨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 시장에서는 그 복합화를 받아들이는데 굉장히 어려워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학교 측에서 바라봤을 때는 어떤 그 문제점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하다 보면 생산에서도 이제 나타나는 문제를 들여다보고 연구 주제로 삼아야겠죠. 그럴 때 이종 소재 간의 이제 영향도 분석, 그 다음에 복합 성형 적용 제품 개발, 이것은 이제 세트 메이커 쪽에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복합 공정을 하다 보니까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주먹으로 어떻게 하다 보면 될 때가 있는데 이게 2개, 3개가 돼버리면 그렇게는 안 됩니다. 도저히 돼가지고는 최적화를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소재를 다루고 계시는 좀 생소하겠지만 이 툴링, 금형 개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금형 쪽에서도 상당히 조금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밑받침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게 인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이종 소재 간의 영향도 분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점이 이제 두 가지입니다. 접착력하고 슈링키지입니다. 대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촉감을 좋게 하기 위해서 폴리우레탄 일라스토모를 해가지고 이 밖에다가 이렇게 손잡이 부분에다가 이중 산출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하면은 이게 다 그냥 이렇게 휘어져 버리고 멀어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접착력보다도 이 슈링키지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공정에서 이 슈링키지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모압을 걸든가 할 때 이걸 차별화시켜서 걸어줘야 되는데 거기에 따른 금형 구조가 달라져야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당초에 설계될 때 이게 고려가 안 돼가지고 그냥 제품이 그냥 벌어지고 휘어지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다반사로 지금 생기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중요한 게 아주 쓰러져야 되는 경인차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셀프메이커의 디자이너들입니다. 디자이너들이 이 복합 성형에 대한 어떤 특징과 그 차별성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제품을 그런 쪽으로 설계를 해줘야 공정이 따라가는데, 그거에 대한 이해가 적다 보니까 공정이 따라가지 못해요. 그걸 하고 싶어도 그걸로 만드는 제품이 국내에 많이 없다면 아무리 공정기술이 발달을 해도 맞출 수도 없고 또 발달할 수도 없죠. 연습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런 쪽에서도 많은 캠페인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 캠페인이 있어야 이걸 좀 극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 갖고도 잘 안 되는데 두 가지 이상을 넣게 되면 그때부터는 정말 주먹으로는 항상 통하지 않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확하게 정량적인 그 측정과 거기에 의거한 공정이 이루어지고 그것을 가지고 최적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복합성형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만 넣어도 실패하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형 개발인데요. 금형 개발은 이제 이거는 그 기계과 쪽에서 많이 이제 담당하는 건데, 금형 쪽에서도 이 가장 중요한 게 이 냉각하고 기구입니다. 기구가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과거에는 그냥 모양을 보고 그냥 따라서
배워가지고 만들었던 그런 금형 설계자들이 이제 좀 기구가 복잡해지면 그걸 다루지를 못하게 돼요. 이런 문제가 있고, 냉각 문제는 이게 이제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소홀하게 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상의 재료가 들어갔을 때 각각이 요구하고 있는 냉각 조건들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맞춰줘서 설계를 해야 되는 그런 그 필요성들이 크게지는 것 같아요. 있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맞춰줘야 됐으니 결국에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업체나 이런 데서도 여태까지 뭐 그런 얘기가 학교에 있어 보니까 업체에서 듣는 얘기가 왜 업체에서 필요한 사람을 기르지 않고 그런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 그때는 업체가 반문하는 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르쳐 달라고 한 번이라도 요구한 적이 있느냐. 뭐 돈 얘기는 뒤로 가고요. 돈 얘기는 뒤로 가도 어떤 식으로 길러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가르쳐야 이걸 갖다가 그쪽 산업체에 맞는 인력을 기르느냐 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업체 스스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씩 따라가고 있는 사정인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제 유기적으로 이렇게 이 협력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피드백이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르는 그러한 보급 인력들을 길러내야 되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백그라운드나 펀더멘탈만 강하면 된다 하지만 그것도 강해야 되지만 이걸 가지고 어떻게 이걸 응용해서 쓸 거냐 하는 것을 학생 때 도울 수 있다면 훨씬 더 목적지향적인 그러한 그 인력들을 교육을 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바탕에 가장 중요한 건 저는 이제 이런 고급 인력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걸 전체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요약을 한다면 급격하게 지금 그 사출 성형 기술 관련 세계 시장이 변화를 겪고 있는데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이제 따라가야 된다면 우리나라 시장도 이제는 급격하게 그 변화를 같이 따라가지 못하면 못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가장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제 복합성형이고, 복합성형이 바로 그 뒤쪽에 오는 최적화와 오토메이션을 다 끌고 오는 주제입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중요한 내용들, 기초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그 고급 인력을 길러야 되겠는데 가장 중요한 그 키워드는 산업협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서로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생산하고 해가지고는 도저히 현재와 같은 이 복합함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것들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저에게 산업체에서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 점은 아카데미에 있는 사람이나 인더스트리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생각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